너 때문에 날린 결혼 비용들 다 배상해! 안 그러면 너 사기꾼으로 고소할 거니까! 가방 하나 샀다고 제 뺨을 3번이나 때린 제 약혼자. 그 돈으로 시부모님 될 분들께 드릴 예단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수개월간의 야근 끝에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저를 위한 작은 선물이었을 뿐인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저를 모욕하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무시했던 그깟 가방 하나가 지난 몇 년간 그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신호탄이 될 줄은요. 저는 그날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이 제 앞에 무릎 꿇고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통쾌한 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희 마음정거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평생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할 겁니다. 단지 가방 하나 때문에 사람이 북적이는 백화점 한가운데서 뺨을 3번이나 맞았던 그날 오후를요. 수많은 낯선 눈빛 앞에서 제 약혼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거침없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 달간 계속된 야근 끝에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가죽으로 된 가방을요. 아주 비싼 명품은 아니었고 제가 아껴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계획을 세우며 모든 지출 항목을 관리하고 한 푼 두 푼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제게 사치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 제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점원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포장해 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시집 가면 이렇게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도 드물겠지 하고 웃음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박민준 씨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기쁨이나 호기심은 전혀 없었고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움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 돈으로 산 거라고 자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살 돈이 어디서 났어?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샀어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린 것도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돈을 썼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예단 살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데다 낭비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두 번째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가게 점원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세 번째 따기에 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이 사이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일 거면 결혼은 무슨 파혼이야.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처럼 차갑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파혼. 단지 제가 제 돈으로 가방 하나를 샀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한다 말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과 통제욕으로 가득 찬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작게 물었습니다. 내 돈 쓰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요? 그건 도전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예비 며느리라는 애가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 당연히 시댁에 바쳐야 할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방은 단지 핑계일 뿐. 그가 원하는 것은 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라는 것을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뺨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거나 소리치며 싸우는 대신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웃음에 민준 씨조차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두려움에 떨며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의 신호였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침묵하고 제 돈을 썼다는 이유로 사과한다면 평생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그런 가족 안에서요. 민준 씨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책임, 도리, 분수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정도인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3번의 따기는 아팠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발을 들여놓을 뻔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파혼하자고요? 좋아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할 거니까.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파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결정은 박민준 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자신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3번의 따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를 깨어나게 한 3번의 따귀에서요. 그날 백화점을 빠져나올 때 저는 여전히 손발이 후들거리고 뺨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바로 울음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미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먼저 멍해진다고들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홀로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마치 범죄의 증거물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제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묻게 하려는 듯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촌 언니의 소개로 박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그가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가정 환경도 반듯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30을 훌쩍 넘긴 저는 부모님이 닥달하지는 않으셔도 가끔 한숨을 쉬시는 걸 들었습니다. 딸도 나이가 찼는데 좋은 짝이 있으면 좋으련만. 저는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거나 첫눈에 반하는 운명을 믿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을 만나 함께 가정을 꾸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말을 조리 있게 잘했고 상대를 배려하며 적당히 대화를 이끌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다른 남자들처럼 경박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단정한 태도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초반에 그는 주로 퇴근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와서 음료수 한 잔을 사주며 회사 일은 어떤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류 작업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계속 기다리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천히 다 끝내고 와. 서두르지 마. 기다릴 수 있어. 그 메시지를 읽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남자라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는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잘 챙기는 여자가 좋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역시 뭐든 잘 챙기는 성격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재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었습니다.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기댄 적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비상시에 기댈 수 있는 작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줄 돈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자는 부드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자존감과 스스로의 2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위해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이루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만남은 민준 씨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의 어머니인 김 여사님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마치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조금 불편했지만 저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월급이 얼마나 되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직업이나 성격, 건강에 대해 먼저 물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돈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그가 좀 거들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게 뭐 대수냐는 듯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숫자 하나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저를 집에 데려다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꼼꼼해서 그렇지 며느리 사랑은 지극하셔. 저는 의심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른들은 웃고 친척들은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혼식 이후 민준 씨는 며느리로서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는 말 조심하고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리면 안 돼와 같은 가벼운 충고였습니다. 저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나를 위해 사셨어. 이제 네가 시집 오면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효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자라면은 아내에게도 책임감이 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참 순진했던 거죠. 저는 효도와 아내의 복종 강요가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길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대화는 오직 한 가지 주제, 바로 돈, 특히 제 돈에 대한 이야기로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항상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금은 얼마나 모았어? 결혼 비용으로 얼마나 쓸 생각이야? 결혼하고 나서는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 해와 같이 걱정해주는 척 교묘하게 물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는 말하지 않고 항상 제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준비하자가 아니라 네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나 며느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혼자를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가 따뜻한 가정을 꿈꾸는 동안 누군가 제 인생 위에 조용히 설치해 놓은 치밀한 계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백화점에서 날아온 3번의 따귀는 그 모든 위선의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었습니다. 약혼식 후 모든 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새아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며느리라는 틀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돈을 아끼고 결혼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약혼한 순간부터 박민준 씨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안부나 건강을 묻지 않고 돈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돈 관리 방식?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이야기들?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준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적금 통장은 어디에 뒀어? 저는 고개를 들며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은 적금이 있는지 물어보지 어디에 뒀는지 대놓고 묻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어색함을 무마하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에 예치해뒀어요. 모바일 통장이라서요.
그는 원하는 답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나 OTP는 따로 저장해둬?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될 건데 투명해야지. 알아놔야 계획을 세우지. 저는 돈 문제를 민감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마치 제 사적인 공간의 문을 누군가 억지로 열려고 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결혼 자금을 전부 하나의 공동 계좌로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주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합쳐서 관리하면 체계적이고 추적하기도 쉽잖아. 앞으로 돈 나갈 일도 많을 텐데 내가 관리하면 편할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자금은 제가 따로 관리할게요. 필요할 때 같이 상의해서 쓰면 되죠. 한 사람이 전부 관리하는 건 좀 불편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제 돈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상의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다른 사람은 통보만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화가 났지만 자존심 때문에 참는 사람처럼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제게 퉁명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자기 것만 챙겨서 어떡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기 것만 챙긴다는 말은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설명했습니다. 제 것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투명하게 같이 상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민준 씨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투명하게? 돈은 내 손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가 투명하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 그렇게 선을 그을 거면 결혼은 왜 해? 숨이 막혀왔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니 내가 조금 부드럽게 나가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어머니인 김 여사님이 제게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물어보셔서 저를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녀는 항상 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외운 대본을 읊듯 제게 훈계했습니다. 여자는 시댁을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해. 이제 곧 시집 올 거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저는 마지못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월급은 민준이한테 맡겨. 남자가 돈 관리를 더 잘해. 여자는 마음이 약해서 돈을 쉽게 쓰고 사기당하기도 쉽고.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관리하면 네가 머리 아플 일 없잖아.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은 나인데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 머리 아플 일 없는 방법이란 말인가? 그날부터 저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적금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월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미래의 쇼핑 계획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색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안했습니다. 제 노력, 돈, 개인적인 선택까지 모든 것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자 안에 갇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여자로서 결혼을 믿고 민준 씨를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이 단지 미래에 대한 걱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민준 씨가 제 사소한 소비 하나하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스킨로션이나 회사에 입고 갈 옷을 살 때마다 그는 마치 취조하듯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어디서 샀어? 꼭 필요한 거야? 한 번은 세일하는 구두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왜 샀어? 곧 결혼하는데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설명했습니다. 신던 구두가 낡아서요. 싼 걸로 샀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집요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싸도 돈은 돈이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시집와서 온 가족 고생시킬 일 있어? 그런 말들이 조금씩 제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래를 걱정해서 그런 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내가 번 돈을 모두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면, 내가 사는 물건 하나하나를 감시당한다면, 모든 결정에서 시댁을 우선시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모든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실수를 예감하는 불안감이 회색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로 대화를 나눈 이후 저와 박민준 씨 사이의 공기는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웨딩 촬영, 날짜 잡기, 예식장 예약, 드레스 맞춤 등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기쁨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원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치 거대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시댁의 규칙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김 여사님이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상의할 일이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른 태도로 아마도 예식 절차에 관한 이야기려니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긴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그녀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이쪽 집안 친척들한테 보낼 예단 목록이다. 보고 준비하도록 해. 저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이 집엔 고급 한우 세트, 저 집엔 과일 바구니, 그 집엔 현금 봉투 등 품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많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은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김 여사님은 철없는 아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이 정도는 해와야 모양이 사는 거야. 결혼은 양가의 일이지만 네가 며느리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나중에 그쪽에서도 우리를 존중해주는 법이야. 신부 측에서 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가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기로 이미 합의했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모님께서 집이 부유하진 않지만 딸이 빈손으로 시집 간다는 소리는 듣게 하지 않겠다고 애쓰셨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목록이 마치 명령처럼 제 앞에 놓였고 심지어 모양이 산다는 명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중재해 주길 바라며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 뿐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남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 우리 집안이 얕보이지 않게 잘 준비해줘. 우리 집안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저희 집인가요? 아니면 그의 집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양가가 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했잖아요. 그리고 이 목록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즉시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누가 너랑 결혼하겠어?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저를 누군가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명령에 익숙하고 반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유의 냉소를 지으며 가볍지만 압박감이 느껴지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곧 며느리 될 아이가 말이 많구나. 조용히 따르는 게 집안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집안의 평화란 제가 입 다물고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민준 씨를 만날 때마다 그는 여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에 대한 희생, 때로는 취미에 대한 희생, 때로는 시간에 대한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 후에도 비상금을 위해 따로 저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비상금? 뭘 대비해서? 결혼했는데 무슨 비상금이 필요해? 넌 가정을 생각해야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못을 박았습니다. 자꾸 자기 뒷길만 생각하는 여자는 이기적인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답답했습니다. 뒷길은 배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반박하면 그는 또 저를 남편을 믿지 못하는 여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변하는 민준 씨의 눈빛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일에 대해 격려해주던 그가 이제는 제가 자기계발이나 부업, 혹은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사람처럼요. 한 번은 제가 나중에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해 회계 관련 자격증을 더 따고 싶다고 무심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수입이 더 늘면 우리 둘 다 경제적 압박이 덜할 거잖아요. 하지만 민준 씨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해? 저는 멍해졌습니다. 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도 챙겨야지. 피곤하게 무슨 공부야? 그럼 집안은 누가 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꼭 가사 도우미 같네요. 반은 농담,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즉시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마치 제가 시댁의 법도에서 금기사항을 어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토바이 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준 씨는 저를 존중하고 제 결정을 믿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했고 저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처음의 모습은 껍데기일 뿐 제가 그의 인생에 들어올 것이 확실해지자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이 쌓여가던 중 그날의 핸드백 사건은 정말로 물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은 핸드백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파혼을 위협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 3번의 따기는 그동안의 희생, 강요, 예단 목록, 누가 너랑 결혼하겠냐는 식의 무시, 저를 통제하려던 모든 시선들을 한데 모아 폭발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조금씩 제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까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참고 그림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연달아 날아온 3번의 따귀의 귀는 먹먹해졌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쇼핑몰 로비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서 하얗게 질릴 때까지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차가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더 강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자존심에 얼음물을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민준 씨를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준 씨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고집센 아이처럼 쳐다보며 비웃더니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그리고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할 줄도 모르는 여자랑 결혼해서 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불효한 적 없고 그의 어머니께 무례하게 군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번 돈으로 가방 하나를 샀을 뿐인데 그의 입에서 저는 생각 없는 여자, 결혼할 자격도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민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로비 한가운데서 즉석 재판을 열려는 사람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엄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뺨이 뜨거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저를 압박하고 그의 가족 앞에서 저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몇 초 후 스피커폰 너머로 김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애는 시집와봤자 집안 망칠 년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뺨을 한 대 더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제 명예에 집안 망칠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들의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저를 재앙의 씨앗으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자기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즉시 아들 편에 서서 제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돈을 함부로 쓰다가 약혼자에게 훈계당하는 철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오해받는다는 느낌은 뺨의 통증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울면 그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더 확신할 것이고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 사과해야만 하는 궁지에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핸드백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순순히 바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핸드백을 빌미로 제게 첫 번째 교훈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내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내일은 다른 핑계로 두 번째 교훈을 가르치겠죠. 내 입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이 이어지다 보면 저는 더 이상 이서연이 아니라 그저 말 잘 듣는 그림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가방을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내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지막 환상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오랫동안 쳐다본 후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제 돈을 썼다는 이유로 저를 때리신 거죠? 민준 씨는 부끄러운 기색 없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읊듯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부모님 예단 사는데 썼어야지. 그 말은 쓰기와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제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제가 복종하지 않는 한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이나 상황을 무마하려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막 결정을 내린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파혼! 마음대로 하세요. 민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제가 겁을 먹고 울면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매달릴 줄 알았을 겁니다. 파혼이라는 꼬리표를 두려워하고 주변의 시선과 입방아를 무서워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밖에서 잠기기 직전에 문을 탈출한 사람처럼요.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하지만 제 뺨을 때리고도 제가 고개 숙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단하네. 어디 여기서 나가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나 보자.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쳐다보며 아주 평범하지만 아마 그를 가장 불쾌하게 만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 체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인격이나 걱정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정해진 운명 같았던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냈기에 무거웠고 깊은 구덩이를 피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벼웠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곧장 걸어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 몇 분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 남아있는 그의 향수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얼굴을 닫고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굴욕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박민준 씨와 그의 가족들을 경악하게 만들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제가 감히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일, 맞서 싸우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 침묵을 무기로 저를 더 이상 압박할 수 없도록 진실을 빛 아래로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화를 위해 참고 견디던 이서연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구할 줄 아는 이서연으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몸이 떨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뺨에 붉은 손자국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구석에 놓인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전환점을 알리는 이정표 같았습니다.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나를 잘라낼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이정표. 저는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울면서 집에 들어갔다면 부모님은 밤새 잠 못 이루실 게 뻔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민준 씨가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급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던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돈은 우리 부모님 예단 사는데 썼어야지 하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영상을 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단력이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언제까지 침묵해야 할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침묵이야말로 그들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예전에 청첩장이나 웨딩 사진을 공유하며 축하 인사를 나누던 양가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부모님과의 개인 채팅방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내며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 한 줄의 글만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감이라면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더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액정 화면을 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오후에 맞은 3번의 따귀가 제 모든 두려움을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5번째 전화가 울릴 때쯤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명령조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당장 지워? 다 망치고 싶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린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보니 1시간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더군요. 저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에 마침표를 찍듯 단 한 문장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파혼하자면서요. 그냥 좀 더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준 것 뿐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더 이상의 협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님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시작부터 제 귀에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녀?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못을 박듯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에서 맞은 3번의 따귀는 집안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한 짓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한 거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남들이 어머님 댁을 어떻게 볼지가 걱정되시는군요. 제가 맞았을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할 말을 잃더니 훈계조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화나면 손이 먼저 나갈 수도 있지?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여자는 행복을 지키려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참기를 바라시나요? 따귀 한 대를 참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참을까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없는 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김 여사님의 분노 속에서 전화는 끊겼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민준 씨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 역겨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아, 내가 화나서 그랬어. 일 크게 만들지 마. 그거 지워주면은 내가 가서 사과할게. 다시 얘기하자. 저는 사과라는 단어를 보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워달라는 조건이 붙은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협박일 뿐입니다. 제가 답장하기도 전에 약 30분 후 그는 가면을 벗어 던지듯 다시 돌변했습니다. 빠르고 짧고 악의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영상 안 지우면 네가 내 돈 사기쳤다고 소문낼 거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기? 저는 그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벌었고 결혼 자금도 제 몫을 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남자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압박할 수 없으면 협박으로 몰아붙이는 사람, 좋은 말로 안 되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 저는 이번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오직 냉정한 이성만으로 답장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자료는 저한테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물러서면 그들은 제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핸드백이나 순간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통제, 그리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다시 돌아와 애원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나는 훨씬 더 거대한 덫에서 막 빠져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결혼도 하기 전에 뺨을 때리고 잘못이 드러나자 거짓말로 상대를 비난하는 남자가 결혼 후에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어두운 길로 단 한 걸음도 더 내딛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막 끝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밖을 보니 박민준 씨의 차가 문 앞에 서 있었고 김 여사님과 그의 아버지인 박 선생까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탄치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것도 완전체로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부르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빨랐고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희 집이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인 것처럼요.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앉지도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댁에서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예비 신랑 얼굴에 먹칠을 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여전히 화끈거리는 감각이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먹칠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단지 있었던 사실을 보냈을 뿐입니다. 김 여사님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사실은 댁의 딸이 허영심에 가득 차서 쓸데없는 가방이나 사놓고는 남자한테 억지를 부려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발악했다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김 여사님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잠을 설친 듯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즉시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며 원망과 한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봐. 넌 가정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물쓰듯 쓰고 내가 한마디 했다고 집안 망신을 시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뭘 사든 제 자유죠. 당신이 저한테 한마디 한 게 뺨 3번 때리는 거였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즉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그런 식으로 말댔고야? 남자가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조금만 참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결혼 앞둔 집안은 조용해야 하는데 네가 다 망치고 있어.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폭력을 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때리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박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뭘 잘 모르는군.
결혼하면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부부 사이에 내 것 따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커튼이 걷히며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 그리고 김 여사님과 민준 씨를 차례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 네 글자에 세 사람 모두 멈칫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민준 씨는 부드러운 척하던 표정을 버리고 진짜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나를 차면 끝날 것 같아? 네가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서 우리 집안 명예를 망쳤으니 책임져야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민준 씨는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양가에서 준비한 결혼 비용 말이야. 네가 파혼하는 거니까 네가 다 배상해야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과하거나 제대로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어른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어른 보십시오. 따님이 이런 천인공 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제 와서 파혼을 하겠답니다. 우리 집안을 친척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신용을 다 잃게 만들었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죠. 민준 씨가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온 종이를 꺼내 마치 판결문처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결혼 비용 내역서야. 똑똑히 봐. 저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보았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웨딩 촬영, 청첩장 등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신부 측 예단비 2억 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억 원, 신부 측 예단비,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들에게서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 2억 원 언제 주셨죠? 누가 받았나요? 민준 씨는 시선을 피하며 마치 외운 대본을 읊듯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너희 집에 예의를 갖추려고 준비한 돈이지. 알면서 왜 물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했다고요. 그건 아직 주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주지도 않은 돈을 왜 비용 내역서에 넣어서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는 거죠? 박 선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말꼬리를 잡아? 우리가 결혼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첫 번째 반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빚쟁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것을 빌미로 저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상해야 하는 사람, 고개 숙여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그들은 제가 빚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와 사과하고 침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본 후 크지는 않았지만 집안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 만큼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입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하죠. 민준 씨는 제가 감히 반격할 줄은 몰랐다는 듯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가 뭘 어쩌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요. 저는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줄다리기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은 저를 파혼하고 배상해야 할 여자라는 낙인과 그들이 지어낸 숫자들, 그리고 남을 복종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뒤틀린 도덕으로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비용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박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 내역서 하나하나 똑똑히 읽어보세요. 돈 얘기를 하고 싶으셨으니 확실하게 하죠.
민준 씨는 제가 그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봤고 박 선생은 화가 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빛 아래로 끌어내 그들이 절반만 말하고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기회를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종이를 들고 마지못해 앞에 몇 항목을 읽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웨딩 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옆에 앉은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고 어머니는 걱정과 분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속상하실지 알았지만 오늘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은 딸이 더 큰 억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신부 측 예단비 2억 원이라는 항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돈 누구에게 줬죠? 언제 줬나요? 민준 씨는 순간 당황하며 시선을 피할 곳을 찾는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서 예의상 준비한 돈이라고 했잖아. 저는 그가 얼버무리지 못하게 다시 다그쳤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줬는지 묻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날짜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 여사님이 즉시 끼어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식으로 따져? 우리 집이 예의 없는 집안인 줄 알아? 우리가 아들 계좌로 미리 이체해서 준비해뒀어. 저는 제 자신에게 확인시키듯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소리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계좌로 준비를 위해 이체한 것은 여전히 그들 집안의 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건가? 우리 아들이 댁에 주려고 준비한 돈도 결혼 비용이지. 뭘 자꾸 따져?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결혼 비용이란 이미 지출되었거나 전달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주지도 받지도 않은 돈이니 저에게 배상하라고 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박민준 씨가 화를 내기 시작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이서연? 내가 이 결혼 때문에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애쓴 건가요? 아니면 계산한 건가요? 저보고 돈을 사기쳤다고 하고 이 종이를 들이밀며 배상하라고 하셨으니 오늘은 그냥 사실관계를 정확히 묻는 것뿐입니다.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건 결혼 준비를 위해서였어.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저는 그의 어이없는 논리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서요? 아니면 다른 용도를 위해서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난 6개월간의 제 은행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앞에 화면을 보여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박민준 씨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억 원의 예단비가 저희 집 계좌로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소. 대체 무슨 근거로 내 딸에게 배상하라는 거요?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 어쩌다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 되었나요? 김 여사님이 화제를 돌리며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려 했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잖니. 준비했다는 건 그만큼 성의를 보였다는 거야. 며느리 될 아이가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저는 그녀를 보며 예의는 지키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성의는 나중에 정말 주실 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님 댁에서는 그 준비를 빚으로 둔갑시켜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민준 씨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동네 사람들 다 알게 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체면이라는 걸 알기나 해요? 백화점 한복판에서 제 뺨을 때릴 때 누구의 체면을 생각했죠?
민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더니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내가 화나서 그랬던 거고. 네가 이렇게 떠벌리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저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는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달린 거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칼날 같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그 돈, 결혼 준비가 아니라 당신이 말했던 코인 투자에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과 박 선생이 동시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박 선생이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코인 투자가 무슨 소리냐? 김 여사님도 날카롭게 다그쳤습니다. 네가 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상황을 끝냈습니다. 당신 투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죠. 그래서 제 돈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고요. 맞죠?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마치 빼앗겼던 명예를 되찾은 듯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계셨습니다. 반면 김 여사님은 처음에 오만한 기세를 완전히 잃었고 박 선생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의 패를 뒤집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게임은 더 이상 그들의 규칙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박 선생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처음 들어올 때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와 박민준 씨 사이를 초조하게 오가며 기댈 만한 변명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테이블 옆에 얼어붙은 채 두 주먹을 꽉 쥐어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방금 던진 코인 투자라는 한마디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졌고 묻는 것인지 신문하는 것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코인 투자가 무슨 소리냐고. 제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똑똑히 말해봐. 민준 씨는 마치 꼬리를 밟힌 짐승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다 지어내는 말이에요. 그는 말을 마치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입 다물라는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어 예전에 애써 잊으려 했던 오래된 메시지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 달여 전 민준 씨가 현예에 제게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똑똑히 기억났습니다. 서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돈이 좀 급해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잠시 돌려 막는 거야. 며칠이면 해결돼. 그는 제게 1억 원을 대신 대출받아 달라고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부탁했습니다. 내 명의로 빌리고 갚는 건 내가 할게. 나 믿지. 그때 저는 위험 부담이 크다며 정중히 거절했었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는 삐치기까지 했습니다. 날 못 믿는 거야? 저는 그가 단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구덩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박 선생과 김 여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박민준 씨가 저에게 잠시 돌려 막는다며 1억 원을 대신 대출받아 달라고 부탁했던 메시지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부모님 아시면 걱정하시니까 라고도 했죠. 김 여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박 선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 씨가 한 걸음 다가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적인 메시지를 왜들 먹여?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비용 내역서까지 가져와서 저한테 배상하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사생활을 논할 자격이 있나요? 저는 그의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려 더 이상 그들이 속지 않도록 분명히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코인 투자로 4억 원 넘게 잃었습니다. 결혼 후에 갚을 돈이 없으니 제 적금을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서를 종합한 후 결론을 내리듯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평정을 유지하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습니다. 자네, 내 딸이랑 결혼해서 빚 갚을 생각이었나? 그 질문은 마치 망치처럼 무거운 공기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가가 붉어진 채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민준 씨는 제게 휙 돌아서서 눈을 부릅뜨고 모든 것을 압도하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어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 그는 말하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항상 명령하고 남을 짓누르던 그 익숙한 손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과 그의 눈을 번갈아 쳐다본 후 그를 멈칫하게 만들 만큼 짧고 강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감히 사람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죠. 그 말이 떨어지자 민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선생이 아들을 향해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쟤를 때렸냐? 민준 씨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당혹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정의를 구현하러 온 사람의 확신에 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아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들 같은 사람들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쉽게 체면을 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명예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저를 향해 마치 전략을 바꾸려는 듯 목소리를 억지로 낮췄습니다. 서연아,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일 크게 만들지 마. 곧 며느리 될 아이가 입이 무거워야지.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입을 다물기를, 침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상황을 수습할 여지가 생기니까요. 민준 씨도 말투를 바꿨지만 사과가 아니라 부드러운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망신 주는 게 재밌어? 네가 이렇게 말한다고 끝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고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 여사님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면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으면서도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판을 뒤집기 위해 더 잔인한 수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몰랐지만 직감은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그날 저희 집에서의 대화 이후 그들은 눈에 띄게 당황하고 분노한 채 돌아갔습니다. 박 선생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앞장섰고 김 여사님은 그 뒤를 따르며 떠나기 전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칼날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꽉 다문 입술. 저는 그 시선이 후회가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제 예감대로 저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기습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동료 언니가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거 봤어? 언니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SNS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하소연과 폭로가 뒤섞인 글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명예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예단으로 거액을 요구한 여자. 신랑 측이 모든 걸 준비해줬는데 막판에 허영심 때문에 파혼을 선언하고 예비 신랑을 모함함. 글에는 제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간과 상황, 심지어 신랑 측이 예단비로 2억 원을 준비했다는 세부 내용까지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제가 백화점에서 핸드백을 들고 있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은 다른 곳으로 바뀌었고 조명은 마치 과시하는 것처럼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벌가에 시집 가고 싶다면서 씀씀이는 저 모양이니 누가 감당하겠나 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문구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욕을 먹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이야기를 꾸며내어 저를 피해자에서 탐욕스러운 가해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도 하기 전에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칼날처럼 차가운 한마디. 전쟁을 원하면 끝까지 가주지.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는 방식은 저를 모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 동영상을 삭제하고 조용히 사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최후 통첩처럼 한 문장을 더 보냈습니다. 동영상 지우고 사과문 올려. 그럼 살 길은 열어줄게.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명예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가 찬 여자에게는 돈 밝히는 여자, 허영심 많은 여자, 변심한 여자라는 꼬리표만 붙여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고,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라며 반신반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몇몇 동료들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예단, 파혼, 허영심 같은 단어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내려가자 몇몇 시선이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얻어맞는 고통과는 다른 숨통을 조여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밥을 앞에 두고 앉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더 퍼져나갈 것이고 그들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 침묵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차갑지만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꼴 좀 봐라. 여자가 한번 소문나면 누가 데려가겠니? 이제라도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동영상 지우고 사과 한마디 하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협박이라니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여자는 한번 낙인 찍히면 평생 고생이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데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여사님은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때리고 거짓말로 저를 해치려는 사람을 탓할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집안의 체면을 아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박과 압박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동영상 안 지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저를 때린 사람이 이제는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는 그 명예라는 것이 심지어 한 여자를 더럽히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답장을 하려던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마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 전 여자친구예요.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민준 씨는 예전에 그냥 가벼운 연애 몇 번 했다고 마치 과거가 깨끗한 것처럼 가볍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너무 늦기 전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게시물, 회사 동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 김 여사님의 협박, 민준 씨의 고소 협박,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명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궁지로 몰아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여자의 등장은 그 뒤에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파혼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마치 박민준 씨가 오랫동안 쳐놓은 거미줄에 막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 역시 그의 희생자 명단에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앉아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 말싸움을 하거나 구경꾼들에게 저를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 저를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더 이상 말을 바꾸거나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기회가 없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백화점 근처 사거리 카페 1층 사람들 많은 곳에서 부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끝냅시다. 그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습니다. 사과할 거면 빨리 해. 나 바쁘니까.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그가 여전히 제가 여론에 굴복하고 소문이 두려워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근처의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전에 저희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를 구석으로 몰아 압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휴대용 빔 프로젝터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한 노트를 챙겨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질문, 증거, 그리고 결론이 있는 대질신문처럼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정확히 3시 박민준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마치 저에게 한 수 더 가르쳐주러 온 사람처럼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김 여사님과 박 선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사람이 많은 것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집안 망신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저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도 없이 경멸과 조급함이 섞인 목소리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사과할 거면 빨리 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사과가 아니라 공개입니다. 김 여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떨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며칠간 어머님 댁에서 저를 모함하는 거짓말을 퍼뜨리셨으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박 선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까지 일을 크게 만들 셈인가? 저는 테이블 위에 빔 프로젝터를 올려놓고 스마트폰에 연결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제 뺨을 때리고 2억 원이라는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내 저에게 배상하라고 했을 때 이미 정해진 겁니다. 민준 씨가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만하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돈을 원했다면 조용히 당신과 결혼했겠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전에 녹음해 두었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준 씨가 동영상 지워주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던 그 통화였습니다. 녹음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네 돈으로 잠시 돌려 맞고 갚을게. 지금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테이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마치 뺨을 맞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민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반사적으로 제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 뒤로 물러나며 기기를 꽉 쥐고 그가 똑똑히 듣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보는 따로 있으니까. 민준 씨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말했고 저는 그냥 저장했을 뿐입니다. 김 여사님이 아들을 향해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너 정말 빚이 있는 거야? 정말 제 돈을 쓸 생각이었어?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제 말 듣지 마세요. 박 선생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창피함 때문이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저는 그들이 이야기를 덮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백화점에서 찍은 동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카페 안에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세상에 진짜 때리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준 씨를 불쾌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그의 목덜미가 경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주먹은 테이블을 내리치고 싶다는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돈은 우리 부모님 예단 사는데 썼어야지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정확히 동영상을 껐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느리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번의 따귀. 당신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본질입니다. 제 돈을 당신 돈으로 여기는 본질, 폭력으로 저를 길들이려는 본질, 그리고 거짓말을 꾸며내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본질.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카페 전체가 조용해질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날 망치고 있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명확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 여사님과 박 선생을 향해 마침표를 찍듯 말했습니다. 두 분을 오늘 이곳으로 모신 것은 결혼을 부탁드리거나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파혼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댁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선생은 분노로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 이 벗겨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이맥스가 터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제에 익숙한 사람이 대중 앞에서 통제권을 잃었을 때 그가 사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반격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누군가 조금만 크게 숨을 쉬어도 터져버릴 듯 팽팽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기둥처럼 뻣뻣하게 서서 얼굴은 창백했지만 애써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마치 기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의 가면을 벗겨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민준 씨 같은 사람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미친 듯이 발버둥칠 시작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지만 악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내가 네 앞에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거짓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을 그만두세요. 그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만두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그러고는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려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말 듣지 마세요. 쟤는 지금 결혼을 망치고 저를 모욕하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을 구명줄처럼 붙잡고 정신을 차리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집을 망치려는 거야. 앙심을 품고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망치려고 했다면 오늘 두 분을 이곳으로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께서 진실을 아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박 선생이 한숨을 내쉬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진실이랄 게 뭐가 더 남았나? 얘가 이미 다 보여줬는데. 민준 씨가 즉시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까지 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들보다 저 여자를 더 믿으시냐고요.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차갑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도 똑같이 그랬었어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칼날이 실을 끈 듯 소란을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수수한 옷차림에 싸우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일을 겪은 듯한 피로감이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테이블로 걸어와 저를 먼저 보지 않고 박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모처럼 그에게 박혔습니다. 민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와 봉투 하나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자를 지갑으로 여기고 결혼 약속을 미끼로 쓰는 짓을 끝내러 왔어요. 김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 서류를 마치 위험한 물건처럼 쳐다봤습니다. 누구신데?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과 결혼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서연 씨처럼 돈만 밝히는 여자로 몰렸던 사람이고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펼쳐 몇 장을 꺼내 박 선생과 김 여사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차용증, 이건 계좌 이체네요. 이건 저와 결혼을 약속하며 사업 자금을 요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종이 한 장을 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6억 원이 넘는 빚을 갚겠다는 각서고요. 저는 김 여사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선생은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목구멍으로 무언가 넘기려 애쓰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 여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미쳤던 건 당신을 믿었을 때죠. 지금은 정신 차렸어요. 그녀는 몸을 기울여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빠르게 넘기더니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협박했던 메시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을 요구하면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고 제가 스토커라고 소문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김 여사님이 벌떡 일어나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네가 사람을 협박했다고? 민준 씨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요. 제 말 듣지 마세요. 저를 망치려는 거예요. 박 선생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나한테 대답해. 이 빚 진짜야, 아니야?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내 편은 하나도 없네. 다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지? 그 말에 주위 테이블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경멸의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시선이 집중될수록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나 순간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제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가진 인간 유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려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도 제가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김 여사님은 숨이 막히는 듯 입술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은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분노 때문인지 굴욕 때문인지 모를 붉어진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족의 명예가 아니라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껍데기였다는 것을요. 그 여자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조용한 공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둘을 대신해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입 다물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민준 씨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입 닥쳐! 저는 즉시 일어나 소리치지 않고 그를 멈추게 할 만큼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누구든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민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더 이상 무모한 짓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제야 떨림이나 막힘없이 온전히 내뱉을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가방 때문에 나를 잃은 게 아니야.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나를 잃은 거지.
민준 씨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서 있었고 김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 선생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는 서류를 다시 챙겨놓고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와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막으러 왔을 뿐입니다. 저는 이 반전이 가장 강력한 한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단지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감정과 돈을 사취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저,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심지어 카페 안에 낯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났을 때 민준 씨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사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려서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카페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방금 나타난 여자가 내려놓은 서류들과 쏟아낸 말들은 박민준 씨의 모든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가 침묵하거나 부모님을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민준 씨는 사과나 해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해서 제가 너무 늦기 전에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핏발 선눈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목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게 뭐 어때서? 여자가 시집 오는 게 남편 뒷바라지 하려는 거 아니었어? 그 말은 카페 한가운데서 네 번째 따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 뺨이 아니라 제가 결혼에 대해 믿었던 모든 가치를 후려치는 따귀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아예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초 하고 혀를 찼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섞인 수군거림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 여사님이 벌떡 일어나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준아? 박 선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더 이상 어른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하지만 민준 씨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자 아예 옷까지 벗어 던지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똥칠이요? 제 인생보다 두 분 체면이 더 중요하세요? 저는 박 선생이 마치 명치를 맞은 사람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만 깜빡였고 김 여사님은 자기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마음속에 모든 오물을 쏟아내려는 사람처럼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사업 자금 좀 돌려 쓴 게 뭐 어때서? 내가 쟤랑 결혼하면 쟤도 같이 짊어져야 할 짐이지. 전 여자친구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메마른 웃음소리였습니다. 짊어진다고요? 사람을 속이는 걸 함께 짊어진다고 표현하나요? 민준 씨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넌 이제 내 인생에 상관할 자격 없어. 그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넌 깨끗한 줄 알아? 너도 똑같아. 남들 보기 좋은 결혼하려고 했던 거잖아. 싫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사람을 망쳐? 저는 그를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로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숨 막히는 방에서 억지로 버티다가 막 탈출한 사람처럼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 핏발 선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다정했던 과거는 칠이 벗겨진 페인트에 불과했고 그 속에는 탐욕과 여성에 대한 경멸, 결혼을 거래로 여기는 비틀린 심장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테이블 위에 각서를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로 목이 메었습니다. 네가 온 가족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네 엄마가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민준 씨가 비웃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긴요. 평소처럼 사시면 되죠. 두 분은 항상 남들 시선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 말은 그의 부모님 마음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 의자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그것은 아들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환상이 깨진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이 항상 감싸고 돌던 아들이 자신들을 필요할 때 기댈 언덕으로만 여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의 체면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근처 테이블의 한 여성이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무섭다. 저는 이 대화가 더 이상 소란스러운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고함으로 이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명확한 행동으로 끝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민준 씨와 마주 섰습니다. 크지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돈이 결혼하면 당신 집안의 돈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당신 집안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요. 민준 씨는 마치 말을 잃은 사람처럼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약혼 반지를 뺐습니다. 한때 희망의 눈으로 바라봤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 반지. 하지만 지금 제 손 안에 그것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저는 차용증과 협박 메시지, 그 모든 더러운 증거들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 하지만 제게는 굳게 닫히는 문소리였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림도 막힘도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파혼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단 한 푼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기댈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보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파혼이라는 말에 겁을 먹지도 배상이라는 말에 억압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가 저를 묶으려 했던 밧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모든 여자가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말없는 인사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워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세를 부리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무너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일어서며 목이 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그는 저를 보지도 민준 씨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에 찼지만 텅 빈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잃었을 때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자신이 졌다는 느낌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함께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반지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판세는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장단에 맞춰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끝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실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떠나면서 저는 싸움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가벼움을 느꼈지만 그 가벼움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덫에서 스스로를 끌어내야 했던 피로, 뻔뻔함 앞에서 꼿꼿이 서 있어야 했던 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심지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피로, 집에 돌아와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그 뒤에 있던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불과 이틀 만에 백화점 동영상과 전 여자친구가 제시했던 증거 자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가 친척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친구의 친구들로, 그리고 회사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동료들까지 제게 이게 사실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개인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냈던 자료들을 그대로 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감추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고 거짓말이 판칠수록 진실은 더 강력하게 떠오르는 법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은 이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비방글을 보여줬던 동료 언니는 저를 복도로 불러내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때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다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복잡한 일에 엮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주위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박민준 씨 회사 사람에게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회사에서 민준 씨 문제로 조사가 시작됐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일단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영업팀장이라는 사람이 밖에서는 여자를 폭행하고 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데 어떤 회사도 그런 직원을 감싸고 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들이 그의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발치는 전화로, 그 다음에는 욕설이 섞인 전화로. 그쪽 집안 친척 한 분이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사부인 그쪽 집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대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민준 씨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와 결혼했다면 이 모든 일이 제게 닥쳤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 대문이 아니라 저희 집 대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부르고 돈을 요구하고 저희 부모님을 동네 사람들 앞에 끌어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저는 그날의 3번의 따귀가 정말로 저를 구한 생명의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팠지만 저를 어두운 삶에서 구해준 신호.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고 그 속에는 피로와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인터넷에 올린 글 좀 내려줄 수 없겠니?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구나.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난도 비아냥도 없이요. 저는 거짓말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있었던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김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네가 억울한 거.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애 아빠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민준이는 저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멈추기를 바라신다면 아드님께 먼저 거짓말을 멈추라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지키기 위해 제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선을 지켰을 뿐입니다. 맹목적으로 용서하지는 안 돼. 다른 사람의 굴욕을 더 짓밟지도 않는 선. 전화를 끊었을 때 제 마음에는 통쾌함이 아니라 조용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애원하는 법입니다. 같은 날 박민준 씨가 제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이겼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작은 돌멩이를 내려놓듯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답장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나를 지켰을 뿐이야. 저는 이겼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승패로 본다면 저는 사람을 잘못 사랑한 순간부터 헛된 약속을 믿었던 순간부터 이미 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유일한 일은 더 깊이 묻히기 전에 구덩이에서 스스로를 끌어낸 것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가 빚을 갚기 위해 차를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분수를 모른다고 말하곤 했던 그쪽 집안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기세등등한 태도 없이 훨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그 애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해라. 차도 팔았고 이제 그 집에서 파혼배상 청구도 취하한데 그냥 덮을 수 있는 건 덮고 살자. 저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배상을 요구해봤자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만 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은 너그러워져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점차 친구들은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던 친구들은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해서 미안해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료들도 더 이상 저를 수군거리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진실이 제 발로 설 수 있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반전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너 같은 여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고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면당한 것은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한 짓 때문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던 사람이 가면을 잃었을 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소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바로 자존감. 그리고 그것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반지를 내려놓고 그 카페를 나온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이 지나간 뒤에 수면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협박 메시지에 한밤중에 깨어나거나 의심의 눈초리에 맞설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삶은 평범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그 3번의 따기를 떠올려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그날의 화끈거렸던 감각이 기억나긴 했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떨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문 흉터처럼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신호 대기를 위해 차를 세웠을 때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내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말랐고 광대뼈는 더 튀어나왔으며 입고 있는 옷은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냉정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피로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호는 아직 몇십 초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지만 마치 이미 닫혀버린 한 시절을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가 길을 건너왔습니다. 제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선 그는 더 이상 거만한 태도도 위협적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중 가장 작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시동을 끄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단 3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후회보다 더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는 다른 대가를 치렀을 것이고 그동안의 일들이 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비아냥이나 경멸 없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를 때려줘서 고마워요. 그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지난 일을 들추거나 경멸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3번의 따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그보다 더 아픈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분노가 없었습니다. 단지 텅 빈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여자를 잃은 이유가 그녀가 돈을 밝히거나 변심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도덕적인 교훈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멸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돌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옷장을 열어
그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처음 샀던 날처럼 새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텐데 왜 팔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금전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제게 하나의 선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방 때문에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 가방 덕분에 저는 제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그거를 샀고 저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를 떠날 권리가 있는 것처럼요. 그날의 3번의 따기는 저를 피해자로 만들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과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제 목소리가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손이 다시 올라오고 저는 평화를 위해 조금만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고 파혼이라는 꼬리표가 두려웠고 친척들의 시선과 남들의 수군거림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평범한 여자로서 따뜻한 보금자리와 온전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단지 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는 무시라는 토대 위에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행복한 가정은 따기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요. 몇 달 후 어머니와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가 너무 속상해할까봐 엄마는 정말 걱정했단다. 저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속상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는 촉촉했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딸이 자존감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결혼을 믿습니다.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좋은 남자들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단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노처녀 소리를 듣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의 3번의 따기는 더 이상 굴욕이 아니라 제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제게 손을 올렸을 때 무서운 거는 그 손의 힘이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오는 침묵이라는 거를요.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4번째 따기는 뺨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걸쳐 날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4번째 따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어서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구하는 가장 온화한 방법입니다.